두 분 다 물가와 관련된 것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지난 4년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죠. 그쵸. 물가가 이번 대선에서 큰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미국 대선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갈게요. 네. D-48일 이 정도면은 사실 수능도 거의 지금 이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11월 둘째 주니까. 그래서 미국 대선도 지금 48일 50일 선이 깨져서 48일 남았는데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지난주에는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첫 대선 토론회도 있었고요. 지금 대선 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떤 구도로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지. 네. 대선 구도가 그 전에 바이든 대 트럼프의 구도로 그쵸. 가다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크게 두 개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첫 번째 대선 토론회. 네. 아, 맞아요. 네, 바이든과의. 저는 아침에 그걸 보다가 첫 번째 바이든의 대답을 보고서 더 이상 볼 필요 없고 그냥 하던 일 해야겠다 할 정도로 아주 아이고. 원사이드하게 네. 됐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총격 사건이 났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총격 사건은 총격은 없었지만 또 얼마 전에 네, 있었으니까 맞아요. 총격 사건이 나면서 더군다나 그 이미지 사진 한 장. 사진 한 장의 그 기자 정신. 저는 어우. 그 총탄이 날라오는데 도망가질 않고 찍었어. 달려나가서 각도를 잡고 찍어서 그러면서 이제 대선판이 완전히 한쪽으로 쏠렸죠. 그렇죠. 사실 희망이 없다고 했었죠. 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바이든과 그 가족의 큰 결심 이후에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나와서 새로운 지금 판이 뭐 50여일 동안 그쵸. 이제 아주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압축적으로 네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뭐 계속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이거야말로 50대 50이고 하루하루 사이에 지난번 토론회에서 카멜라가 잘했느니 네. 아니면 잘못했느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이 25피냐 50bp냐 네네. 한 것이 어제까지 딱 5대 5였듯이 이것도 거의 5대 5인 그쵸. 것 같습니다. 거의 5대 5고 정말 해리스가 나오기 전까지만 9대 1 정도의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금방 맞춰져서 참 이 마지막까지는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구나 역시 이번에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토론의 첫 질문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경제와 물가였습니다. 이 질문에서 두 후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해리스, 나는 중산층을 위한 유일한 후보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감세고 관세 공약은 물가 부담을 키우는 전 국민 트럼프 부가세. 물론 이게 압축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와 정말 제가 막 아찔한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 트럼프 후보도 물가가 더 높아지는 건 중국과 수년간 우리에게서 훔쳐간 모든 나라들 때문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 파괴 해서 막 제가 펀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발언들 사실 명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망언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는데 각 후보들의 발언의 맥락과 의미가 궁금합니다. 두 분 다 물가와 관련된 것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지난 4년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죠. 그쵸. 물론 지금 저희가 앞에서 연준 이야기를 할 때는 최근 한 달 반 이야기를 주로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왔다가 되지만 선거에 가는 유권자들은 지난 한 달 반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통스러웠던 지난 4년. 지난 4년 혹은 3년 10개월을 생각하고 투표장에 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년 전 물가와 지금의 물가를 비교하는 4년 전의 시금치 가격과 지금의 시금치 가격을 비교한단 말이죠. 지금 최근 1년 동안 인플레가 2%다? 그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요?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뭐 목표 잡은 거는 너희들의 목표 그렇죠. 애치에 부합하는 거겠지. 그리고 사실 그 목표라는 게 그 전에 목표를 잘 지켰을 때 이 목표라는 걸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목표를 잘못 세울 때 어떻게 한가를 목표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쵸. 사람이 네. 잘 될 때를 상정하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지난 4년간 굉장히 높은 인플레가 있었기 때문에 물가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트럼프는 지난 4년 누가 했냐? 저쪽에서 했다. 그쵸. 그러니 부통령이었던 카말라도 그중에 책임이 있다. 책임이 고 한 있다. 거고요. 그리고 카말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반박을 반박은 하기에는 할 뭐, 수는 없죠. 네. 물가가 올랐으니까 네. 그건 현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 혹은 감세 정책을 통해서 그게 물가를 더 자극시켰다. 올릴 수 있고 자극시킬 수 있다는 방식으로 서로 방어 혹은 역공을 하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물가가 이번 대선에서 큰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요. 곧 올 우리나라 대선도 네.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년 한 몇 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참 물가가 올랐던 때를 사람들은 잊지 않습니다. 네. 그때를 왜냐면 기억하고. 5년 전에 비해서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는 미국은 그쵸. 4년 전이고요. 지금 계속 연 단위로 전년 동월에 비해서 얼마가 올랐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지금 전년 동월에 가 있지 않거든요. 머릿속은 지금 4, 5년 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하러 갈 때는 4년 전 그쵸. 혹은 5년 전을 기억하고 투표를 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가라는 얘기가 계속 지금 토론에서도 뭐 중요한 네. 어떤 키워드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물가는 수준이고 인플레이션은 성장률이잖아요. 그쵸. 근데 과연 인플레이션 2%로 잡는 게 맞는 거냐라는 의문도 다시 근본적인 질문이.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거는. 그쵸. 네. 그래서 경제학, 심리학, 뭐 철학이면 철학까지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지난 100여 년간 경제학이 했던 거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확실히 우리 체감 물가만 높아져서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지금 미국 대선에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네. 키워드가 됐다. 우리나라 경제에도 이 대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고 뉴스가 3가지 포인트를 짚더라고요. 무역 및 관세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도체,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좀 그 세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관세 얘기를 아까도 하셨는데 해리스 후보는 특정 산업에 한정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고 트럼프 후보는 보편 관세. 거의 이제 장벽을 치는 거죠. 중국 수입품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한 상태예요. 이런 관세 정책이 한국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트럼프식의 정책을 네. 하면 전 세계적으로 수출 수입 많이 줄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러한 관세 전쟁을 하면 네. 모두에게 나쁘다. 모두에게 심지어는 미국에도 나쁘다고 하는 게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사람들의 심리나 선거는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그런 방식을 하는데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안 좋겠죠. 네. 다만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국보다는 관세를 덜 매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차이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동안 빼앗겼던 시장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잘 찾는 게 국가적 혹은 기업에서 중요한 일이고요.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다 같이 어려울 때. 중국을 가장 크게, 한국도 타겟을 해서 주한미군 얘기도 하지만 중국을 타겟하는 게 가장 크고요. 네네. 나라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상대적인 차이를 음.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해리스에서는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산업에 갈지 그런 정보를 아는 게 그게 지금으로는 아마 그 대기업들의 경제연구소나 전략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또 해리스 캠프는 새로 차려졌기 때문에 일부 바이든 캠프를 받아오긴 했지만 정책을 거기서 새로 짜야 되는 것도 있겠네요. 과연 누가 무역을 짤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촉을 발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무역 부분 정책을 짤 것인가. 네. 그렇죠. 왜냐하면 양쪽에 다 보험을 들어놔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어느 국가로서 한쪽에만 베팅할 그렇고.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 전기차 얘기도 네. 이 트럼프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해리스 후보는 전기차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지지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정책들은 우리나라 전기차가 또 다음 먹거리라고 하잖아요. 한국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환경 혹은 전기차 일반에 대해서 네네. 하는 방향은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될 테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결국은 그동안 전기차 생산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네. 미국 혹은 그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 들어가서 네. 전기차라든지 공장 배터리 차려서, 공장을 네. 차려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었던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단축법, 네. 왜 그게 인플레이션 리덕션과 상관이 저도 있는지 잘못 번역된 모르겠는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정식 이름은 인플레이션 리덕션 네네네. 액트고 그 당시에 워낙 인플레가 높으니까 인플레를 낮춘다고 하면 이제 좀 소위 말하는 먹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IRA가 미국에서 굉장히 파퓰러한 금융 상품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우기 쉽고 네,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인플레이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IRP 이래놓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뭐 그런 ISA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10년 더 했겠죠. ISA, 우리나라는 또 IS 같죠. ISA 같은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ISA는 그렇게 성공 못했지만 그쵸. 초반에다가 여기는 완전히 지금 가장 유명한 상품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 그래서 하고 배경이 또, 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과연 어떤 부분을 할지에 대해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쵸. 왜냐하면 윤곽만. 국민들에게는 미국 국민들에게는 선거 과정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좋은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에 있는 혹은 어느 주에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큰 공장이 문을 닫는다. 그럼 거기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쵸. 고용이 엄청 줄 테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하게 됩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건 뭔가 있을 테고 그쵸. 줄일 거다. 근데 너는 아니다라고 모두 군데 너는 아니라고 하면 누구는 거짓말하는 그럼 거잖아요. 안 찍겠죠, 그렇죠. 네, 선거는 그런 거래요. 그쵸. 저는 정치학을 몰라서 모르겠는데 선거하시는 분은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과연 어느 건지를 알아내는 게 기업 혹은 국가로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도 또 여쭤볼게요. 바이든 정부가 기존에 이제 추진했던 반도체 그 칩스법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다음 행정부에서는 이런 법안들을 계속 유지하거나 뭐 수정할 가능성들이 있을지 뭐 이게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반도체가 결국은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실에 경제 안보에 대한 자리도 신설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국도 그 경제 안보 측면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은 뭐 누가 당선되든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그런 걸 많이 신경 쓰고 공화당은 자유롭게 가는 쪽이었는데 트럼프 이후에 공화당이 지금 말씀드린 그 국가 간 경쟁의 측면에서는 민주당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고 최소한 그 레토릭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당선되는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런 방향이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사회가 길게 보면 뭐 아주 길게 보면 7, 80년대 그냥 팍스 아메리카나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일 좋은 나라고 제일 부자 나라고 그 전 세계의 경찰이고 전 세계의 군인이고 그래서 나눠줄 만큼 충분하다고 했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대한민국의 성장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그런 미국이 가장 여유로울 때 혹은 자비로울 때 거기에 잘 그 성장을 올라타서 수출을 많이 해서 잘 된 나라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이제 끝나갑니다. 과거가 되는 과거고, 거죠. 중국이 그걸 조금 하다가 이제 너무 클 것 같으니까 저기 너무 크면 안 되지. 뭐 사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지금 앞으로 흘러가고 과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진짜 아무도 모르죠. 미국이 얼마나 계속 영원히 갈지 아니면 조만간 끝날지. 그렇죠. 그거는 1930년대 한반도에서 그 일본이 언제 물러가는지를 물어보는 것처럼 뭐 영원히 안 갈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조만간 끝날 것을 기대하고 독립운동 하시는 분도 있었을 테고 그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미국이 영원히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러한 그 다자 체제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을 대체할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신흥국이 막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90년대에는 일본이 그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일본에서 뉴욕에 있는 빌딩들 살 때. 그러다가 이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이 왔고. 그러니까요. 중국이 이제 막 올라가서 G2까지는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약간 그렇죠. 요즘에 나온 뉴스들 보면은 그렇죠. 중국에서 바람이 쭉 빠지는 것 같은 내부의 모순도 조금은 있고 미국의 현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제 정치 영역이죠. 그렇죠. 이래서 저희가 이제 금리 얘기와 대선 얘기로 나눠봤는데요. 제가 교수님께 한 가지 또 제 질문으로는 마무리 질문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요렇게 미국 금리, 미국의 뭐 빅컷을 하든 말든 미국 기준금리하고 한국하고 무슨 상관이야? 또는 미국에서 대선이 열리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처음엔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030 시청자분들이 요 금리나 대선과 같은 주제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 거의 1시간 전에 기준금리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기준이냐고 하면 그 중고등학교 때 한 반 혹은 한 학교에 애들 보러 나와서 그 운동회를 하거나 할 때 기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준을 가운데서 세워서 갈 수도 있고요. 5반 1번 나와 10반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저쪽 끝에 그 1학년 1번 서 기준하면 거기서 쫙 줄 서는 거 아니잖아요. 뭐 앞으로 나란히 하고 옆으로 나란히 하고 뭐 반 나란히 하고 그게 기준이잖아요. 거기를 잡아서 거기 맞추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한 나라에서는 금리가 있으면
하루짜리 금리, 한 달짜리 금리, 금리가 여러 개가 있고요. 네. 또 덜 위험한 국채 금리, 더 위험한 사업채 금리, 아니면은 뭐 요즘 PF 같으면 되게 위험하죠. 그렇죠. 금리 높아질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많은 구조가 있으면 그게 기준을 하나 잡아서 그 기준을 관리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네. 그게 기준금리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 있는 80년대, 70년대라면 각 나라의 기준금리가 별도로 중요하겠죠. 알아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학교 기준이 있고 저 학교 기준이 있고. 근데 그게 같은 데 모여서 큰 운동장에 모여서 다 같이 올림픽을 한다. 그 하면 그 전체에 어느 학교 1학년 1반이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어느 학교가 지금은 미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쫙 줄 서면 다른 나라 그 나라 1학년 1반 1번 나와 그럼 거기 쓰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런 역할을 네. 중간에 뭐 순서상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네. 물론 이제 일본, 영국, 유럽보다는 조금 밀리겠지만 지금 많이 올라왔죠 대한민국이.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기준금리를 찾아서 금융시장이 워낙 서로 연결되다 보니까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연준이 오늘 새벽 3시에 하면 기준한 거죠. 네, 기준 세우면 이제 새벽 3시에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한 과거엔 150명이었어요. 제가 네. 연준에 일할 때. 지금은 아마 수천 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방송, 경제TV랑 몇몇 유튜브에서는 동시통역을 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걸 보는 사람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많은지 알았어요. 과거에는 이런 게 유튜브가 없어서 한국에서 미국에 나와 있는 특파원 분들이 쓴 기사에 몇 번 클릭이 들어오는가. 그게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15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훨씬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은 저녁이니까 워싱턴 사무소, 뉴욕 사무소, 한국은행 직원들이 막 써서 보고서 쓰고 보고서 그쵸. 왔을 거예요 아마. 자기들 퇴근하기 전에 써야 되니까. 그럼 지금 한국의 높은 분들이 막 가서 9시 지금 전이니까 시간이니까 테이블 못 위에 있습니다. 있겠네요. 총재님 테이블에 가야죠 지금까지는. 새벽 3시에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일어나셨을 수도 있고. 그쵸. 네. 그냥 배우면 여쭤볼게요. 네, 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에도 중요해져서 거죠.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거죠. 대선도 또 간접적이지만 그렇게 중요한 네. 포인트고요. 네, 무역에서는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특히. 그것들이 금융에 영향을 미치면 또 간접적으로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무역으로 통해서는 투자하는 개별 상품 네. 혹은 개별 금융 상품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금융적으로는 전체적인 거시적인 금융 환경, 이자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미시적, 거시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한국에 영향을 점점 미친다.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건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커진 데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신 질문 여러 개는 저희가 앞에서 준비한 내용으로 일단 여러 가지 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박은지님 질문으로 시청자분들 질문은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됐는데 미국 국채금리는 장단기 모두 상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뉴욕 증시도 하락해서 경기 침체 전망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준금리를 25bp를 내릴까 50bp를 내릴까 하다가 50bp 많이 내렸고 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낮게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구체금리 지금 생각하시는 게 2년, 5년, 10년물 금리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그 반대로 올라간 거는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늘어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경제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봤을 때 그게 인플레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성장의 부분일 수도 있는데 기준금리 내리는 거와 그 생각과 반대로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10년물 국채금리가 반대로 가는 시장은 좀 불안한 거죠. 이게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다시 인플레가 생기거나 금리를 올릴 게 아닐까. 앞으로 이제 영어로는 다운 더 로드라고 하는데 7, 8년 후에라도 그런 불안감 때문에 5년물,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부모님이 아무 일 없어 괜찮아 하고 맛있는 거 갑자기 사줄 때 뭐야 나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하고 약간 지레 겁을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정으로 시장이 아무 일 없이 맛있는 거 사주면 그게 경제에서 외생적이라 그래요. 아까 외생적. 금리 말씀하셨는데 네네. 금리가 다른 일 아무것도 없는데 금리가 내려간다 외생적으로 그럼 당연히 내가 주식 가격은 올라가야죠. 그런데 이게 내생적으로 다시 말해서
금리가 내렸는데 왜 내려갔을까? 경제가 나빠서 내린 거 아니야라고 하면 분모도 내려가지만 분자도 내려가니까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개인이 투자하는 데서의 고민이고 네. 지금 이 독자께서 질문해 주신 거는 경제 전체로 지금 한 거와 반대 방향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까 말씀 주신 거는 개인의 입장이고 지금 질문 주신 거는 경제 전체의 입장이니까 그걸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게 사실 경제학 가르치면서 경제학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가장 어렵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걸 이해할 때 네. 많이 공부가 되는 게 그런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건데 지금 질문 주신 분도 아까 하는 반대 방향이니까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입장과 경제 시장. 전체의 입장 혹은 시장의 입장. 그 시장에서도 그 프론트 오피스라고 하는데 직접 투자하는 시장이 있고요. 또 백오피스라고 하는데 시장 전체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항상 싸웁니다. 방향이 반대니까요. 네. 네. 관점이 완전히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물론 그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해야 그 회사의 높은 분이 결정을 잘하는 거지. 전 너무 흥미로운 게 네. 저는 박은진님의 질문과 제 질문이 같은 질문이라 생각했어요. 같은 질문은 맞습니다. 근데 방향을 반대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개인이 중요한 하신 거예요. 뭐 말씀한 네, 개인의 맞아요. 투자 관점이고 그 박은진님의 질문은 경제 전체의 움직임이니까 그거는 똑같은 물의 흐름을 뭐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본다고 이게 할까요? 이쪽에서 여기로 내려가는 건지 뭐 올라가는 건지 이게 그렇죠. 네. 왼쪽에서 보면 올라가는 거고 뭐 이쪽에서 그런 내려가는 식으로. 거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보는 게 어렵고요. 경제학에서는 그거를 이제 수리 모형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경제학을 많이 싫어합니다. 지금 저 도망갈 뻔했습니다. 교수님께 이제 반가워하시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댓글도 몇 가지를 전달드리려고 저희가 좀 가져왔어요. 제이디님 진짜 최강의 초대 게스트. 네. 감사합니다. 박은지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후덜덜 척척 박사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정말이에요. 가나다님은 알쓸신잡 듣는 느낌이에요 라고 막 좋은 반응 해주셨고 힐러님 교수님 좋은 가르침 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시간 시간이 훅 지나갔는데 오늘 많은 말씀 나눠주신 정말 저에게도 정말 큰 공 6년 동안 OPT 하면서 기준금리 뭘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저도 정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 9월 19일 목요일 추석 연휴 끝나고 시작한 뉴스토스트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